호르무즈 봉쇄가 선언됐습니다. 트럼프가 마이크를 잡은 순간이었어요. 미 해군은 즉각 호르무즈를 드나드는 모든 선박을 차단한다. 그 말 한마디에 세계 원유의 20%가 멈췄습니다. 한국 유조선 26척, 선원 169명이 그 해협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패닉에 빠지는 동안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이었어요. 두바이 항구 사무실 불빛이 꺼지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선박 추적 화면에서 점 26개가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한국 유조선들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 오만만과 페르시아만이 만나는 그 좁은 목에 전부 묶여 있었어요. 저는 함부르크에서 두바이로 온 해운 중개인입니다. 31년을 이 바다에서 일했어요. 이 화면은 하루에도 수십 번 들여다봤지만 그날 새벽은 달랐습니다. 점들이 멈춰 있었어요. 선박이 멈추면 사람이 갇힌다는 뜻이었습니다. 트루스 소셜 알림이 떴습니다. 트럼프였어요. 미 해군은 즉각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에 대해 봉쇄 조처를 시작할 것이다. 화면을 닫았습니다. 부두로 나갔어요. 새벽 공기가 짜고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두바이 항구 크레인 불빛이 검은 하늘에 매달려 있었어요. 호르무즈 봉쇄, 그 두 단어가 이렇게 실감나게 다가온 적이 없었어요. 전 세계 원유 해상 교역의 20%에서 25%가 이 해협을 지납니다. 하루에 100척이 넘는 유조선이 55km 너비의 좁은 물목을 통과하죠. 그중 이란 영해를 지나는 통항 가능 구간은 10km 안팎이에요. 이란이 그 10km를 닫아버린 것이었습니다. 한국 원유의 70%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액화 천연가스도 20%가 이 길로 옵니다. 한국 하루 원유 소비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만에서 290만 배럴입니다. 세계 8위 소비국이에요. 그 나라의 원유 생명선이 이란의 길을 한 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부두 끝으로 걸어갔어요. 선박 추적 앱이 다시 켜졌습니다. 26개의 점이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선원이 169명이었습니다. 저는 이 바다에서 31년을 일하면서 한국을 어떻게 봤느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어요.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에너지 안보를 말하는 게 이상하게 들렸거든요. 원유가 끊기면 버틸 수 없을 거라고 봤습니다. 31년치 데이터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 처음으로 그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20시간 만에 결렬됐다는 자막이 떴습니다. 핵 문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트럼프의 다음 메시지는 빨랐습니다. 이란의 통행료를 지불한 선박은 공해상에서 안전한 항해를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기뢰를 제거하겠다고 했습니다. 발포하는 이란인은 지옥으로 날려버리겠다는 말도 나왔어요. 이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하려 한다면 우리도 싸울 것이다. 두 나라가 같은 해협을 두고 서로 봉쇄를 선언하고 있었어요. 저는 방파제 철제 난간에 손을 얹었습니다. 금속 냉기가 손바닥에 올라왔어요. 멀리 수평선 쪽에 불빛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유조선이었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6척, 169명.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 선사였어요. 목소리가 차분했는데 그 차분함이 더 무거웠습니다. 칼, 저쪽 상황 어떻게 봐요? 우리 선박들 언제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31년 동안 이 바다를 봐왔는데 그날 새벽은 처음으로 제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무스카트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오만의 수도였어요. 두바이에서 40분이면 닿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세계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였거든요. 공항을 나오자마자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눌렀어요. 4월 오만의 낮은 이미 여름이었습니다. 짠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인 바람이 불어왔어요. 제가 무스카트에 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이후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연계된 중개 브로커들이 오만 항구 근처에 나타나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거든요. 선박 통행 허가를 협상하는 창구였어요. 업계에선 테헤란 톨게이트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자리에 기대를 갖고 갔어요. 31년 해운 경력으로 웬만한 협상은 다 해봤거든요. 어떤 조건이 나오든 거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선박 26척을 빼내는 조건 정도는 협상 테이블에서 만들어질 거라고 봤어요.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대합실 구석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이었어요. 양복이 아니었어요. 흰 디시다샤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갔어요. 명함을 꺼냈습니다. 할 린드베리입니다. 함부르크 기반 해운 컨설팅이에요. 한국 선사 측 위탁을 받았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받았지만 보지 않았어요. 그냥 손 위에 올려뒀습니다. 배가 몇 척이에요? 26척입니다. 선원 169명이 있어요. 남자가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쳤습니다. 잠깐 뭔가를 계산하는 것 같았어요. 배럴당 1달러입니다. 위안화 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요. 초대형 유조선 한 척 기준으로 적재량이 200만 배럴이니까 통행료는 200만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약 30억 원이에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숫자 자체가 충격은 아니었어요. 이미 블룸버그 보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 입에서 직접 들으니 달랐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어요. 고지서였습니다. 26척 전부 통과시키면 얼마예요? 남자가 잠깐 생각했어요. 선박 크기 다 다르죠. 평균 잡으면 척당 200만 달러 안팎입니다. 26척이면 약 5천만 달러가 넘어요.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700억 원 가까이였습니다. 한국 원유 26척 분량을 빼내는데 드는 통행료였어요. 그것만 내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가 처음으로 천천히 말했어요. 선박 소유 구조, 화물 명세서, 목적지, 승무원 명단, 선박 자동 식별장치 데이터 전부 제출해야 합니다. 혁명수비대 호르무즈 해협 사령부에서 심사해요.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으면 통과가 안 됩니다. 저는 거기서 멈췄어요. 한국 선박은 어떻게 분류될까요? 이라는 국가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눴다고 했습니다. 5호국 선박일수록 유리한 조건을 받는 구조였어요. 한국은 어디에 해당될지 저도 몰랐습니다. 한국은 몇 등급이에요? 남자가 처음으로 입꼬리를 약간 올렸습니다. 그건 사령부가 결정하는 겁니다. 컨테이너 야적장 쪽으로 나왔어요. 무스카트 항구 쪽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철제 컨테이너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 사이로 멀리 호르무즈 해협 방향에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저는 그때 생각을 정리했어요. 통행료를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국제유조선 선주협회가 이미 회원사에 이란의 비용을 지불하지 말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었거든요. 혁명수비대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조직이었어요. 통행료를 내면 제재 위반이 됐습니다. 700억 원을 내고 선박을 빼낼 수도 없고 그냥 두고 볼 수도 없었어요. 대합실로 돌아왔습니다. 남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저는 그날 오후 다시 두바이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오만만이 보였어요. 은빛 수면이 조용했습니다. 그 아래 어딘가에 이란 기뢰가 있다고 했어요. 26척이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한국 정부는 패닉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비축유 방출 검토, 17개국 대체 원유 협의, 스와프 물량 계약 진행 중 발표들이 차분하게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그게 겉으로만 차분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기름 없는 나라가 뭘 믿고 저렇게 덤덤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그걸 깨닫기까지 하루가 더 걸렸어요. 이슬람아바드에서 뉴스가 터진 건 밤이었어요. 두바이 호텔 로비였습니다. 벽면 스크린에 자막이 흘렀어요. 협상 결렬. 20시간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 중재로 처음으로 대면 테이블에 앉았어요. 미국 측은 300명이 넘는 초대형 협상단을 꾸렸다고 했습니다. 이란 측은 올블랙 의상으로 나타났어요. 국민 애도를 표한 복장이었습니다. 20시간 만에 끝났어요. 핵 문제, 거기서 갈렸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메시지가 다시 떴어요. 빠르게 읽었습니다. 이란이 기뢰를 설치한 곳을 우리만 알고 있다는 식으로 협박해왔다. 이는 세계에 대한 갈취다. 미국은 결코 갈취당하지 않는다. 기뢰를 제거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선박이나 평화로운 선박에 발포하는 이란인은 누구든 지옥으로 날려버리겠다. 이란도 즉각 나왔습니다. 외무부 대변인이었어요. 전쟁을 하려 한다면 우리도 싸울 것이다. 두 나라가 같은 해협을 두고 서로 포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하루 가장 많은 원유가 지나는 그 10km 수로 위에서요. 로비 소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화면을 올려다봤어요. 독일어, 아랍어, 영어가 뒤섞인 목소리들이 낮아졌습니다.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저는 호텔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카운터 모서리를 두 손으로 잡았어요. 냉정하게 생각해야 했거든요. 26척, 169명. 이 사람들이 해협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시나리오가 세 가지로 좁혀졌어요. 협상 재개,
이란의 자발적 개방, 미군의 무력 통로 확보, 셋 다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기뢰 제거를 선언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란이 반발할수록 해협은 더 좁아지고 선박들은 더 오래 갇히는 구조였습니다. 그때 두바이 사무실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동료였습니다. 한국 산업부에서 발표 났어. 수출 제한 검토 중이래.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수출 제한이요? 정유사들이 생산한 제품을 외국에 팔지 못하게 막겠다는 거였어요. 내수 공급을 우선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조치가 나오려면 상황이 꽤 급박해야 했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의 에너지 수치를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을 펼쳤어요.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원유 의존도 93.7%,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30년 전과 비교해 거의 달라진 게 없었어요. 중동산 원유가 60% 이상, 그중 9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하루 석유 소비량이 세계 8위였어요. 그 다음 숫자가 나왔습니다. 비축유 약 1억 9천만 배럴,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으로 208일 분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봤을 때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208일분이라고 하면 들리기 좋지만 실질은 달랐거든요. 한국 하루 실제 석유 소비량으로 단순 환산하면 68일에서 76일이었어요. 2달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안전망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기름 없는 나라가 기름 앞에서 항상 약했다는 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그 판단은 30년 넘게 이 바다에서 일하면서 쌓아온 것이었어요. 야외로 나왔어요. 두바이 밤 공기가 따뜻했습니다. 거리 너머로 호텔 불빛들이 깔려 있었어요. 전화를 다시 받습니다. 한국 정부 산업부 브리핑 자료가 하나 와 있었어요. 동료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열었어요. 17개국을 상대로 원유 대체 도입 협의 중. 저는 화면을 다 들여다 멈췄어요. 17개국이요? 한국이 지금 봉쇄 위기 속에서 17개국을 동시에 접촉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속으로 말했어요. 됩니까, 그게? 이 바닥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에너지 위기 때마다 나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왔습니다. 패닉 바잉, 웃돈 주고 물량 쟁탈, 공급선 혼란, 그게 보통이었어요. 17개국을 동시에 접촉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흔들렸어요. 아주 조금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결과가 없는 일이었어요. 숫자가 나와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숫자는 이틀 뒤에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제 판단을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숫자가 나온 건 이틀 뒤였어요. 한국산업통상자원부 브리핑이었습니다. 대체 경로를 통해 4월분 원유 5천만 배럴, 5월분 6천만 배럴을 확보했습니다. 저는 화상화면 앞에 앉아 있었어요. 두바이 사무실이었습니다. 브리핑 영상이 흘렀어요. 한국산업부 실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국의 평시 원유 도입량이 한 달에 8천만 배럴이라고 했어요. 4월분 5천만 배럴이면 평시의 60%였습니다. 5월분 6천만 배럴이면 70%였어요. 저는 그 수치를 다시 읽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속에서 한 달 안에 17개국을 뛰어다니며 평시의 60에서 70%를 확보했다는 말이었어요. 그것도 이미 계약을 완료한 물량이었습니다. 스와프 물량이 800만 배럴, 비축유 이송이 이미 2건 완료됐다고 했어요. 저는 계산기를 내려놨습니다. 손이 조금 멈췄어요.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평시의 60%는 60%일 뿐이었어요. 나머지 40%는 여전히 구멍이었습니다. 봉쇄가 길어지면 그 구멍이 커질 거였어요. 그런데 다음 숫자가 나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2,400만 배럴이었어요. 저는 잠깐 멍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의 원유 2,400만 배럴을 긴급 확보해줬다는 거였어요. 아랍에미리트, 그러니까 두바이와 아부다비가 있는 그 나라가 한국에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아랍에미리트는 전 세계 원유 수출 5위 국가입니다. 하루 수출량이 수백만 배럴이에요. 그 나라가 지금 자기네 원유 생명선인 호르무즈가 막혀있는 위기 속에서 한국에 2,400만 배럴을 떼어줬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화상 화면을 끄고 창가로 걸어갔어요. 두바이 항구 쪽 전망이 보였습니다.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컨테이너들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왜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먼저였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날 오후 아부다비로 날아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에너지부 쪽 인맥이 하나 있었거든요. 3년 전 두바이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만난 칼리드였어요. 에너지부 협력 담당이었습니다. 에너지부 건물 복도였어요. 대리석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에어컨 냄새와 커피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칼리드가 먼저 걸어왔습니다. 악수를 했어요. 그의 손이 단단했습니다. 칼, 좋은 타이밍에 왔네요. 저는 바로 물었어요. 2,400만 배럴입니다. 한국에 먼저 연락한 이유가 있습니까? 칼리드가 잠깐 복도 끝을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먼저 왔거든요. 저는 그 말을 다시 들었습니다. 한국이 먼저 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봉쇄 선언 나고 72시간도 안 돼서 한국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협상 의제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대안 루트, 스와프 조건, 물량 일정, 전부요. 우리도 놀랐어요. 이렇게 빨리 준비된 나라가 없었거든요. 저는 복도에 서서 칼리드를 봤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에너지부 담당자가 한국을 놀라워하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은요? 다른 나라들은 패닉 상태였어요. 물량만 달라고 했지 조건을 들고 오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이미 17개국 리스트가 있었고 어느 나라에서 얼마를 받을지 시나리오가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꺼냈어요. 칼리드가 서명했습니다. 볼펜 소리가 대리석 복도에 작게 울렸어요. 회의실을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이 이걸 준비한 게 봉쇄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봉쇄 이전부터였어요. 17개국 리스트, 시나리오, 스와프 조건. 이건 72시간 안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리 쌓아놓은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한국을 기름 앞에서 항상 약한 나라라고 봤습니다.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들었어요. 아직 확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실질은 평시의 60%였고 26척은 여전히 호르무즈 안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아부다비 복도에서 칼리드의 한국이 먼저 왔거든요 라는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더 큰 그림이 남아 있었어요. 그걸 확인하는데 하루가 더 걸렸습니다. 더 큰 그림이 보인 건 국제에너지기구 발표가 나온 날이었어요. 두바이 사무실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모니터에 보도자료가 올라와 있었어요. 국제에너지기구였습니다. 파티비롤 사무총장이 직접 발표한 내용이었어요. 이번 호르무즈 봉쇄 사태는 현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원유 시장 공급 충격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어요. 현대 역사상 최대였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 1979년 이란 혁명,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가스 공급 타격, 그 충격들을 합산한 수준이라고 했어요. 세계 원유 해상 교역의 20에서 25%가 이 해협을 지납니다. 하루 135척이 지나던 유조선이 지금은 4척에서 12척 수준으로 줄었어요. 10분의 1이었습니다. 유럽연합은 연료 배급제 도입을 검토 중이었어요. 배급제. 1970년대 오일 쇼크 때나 나왔던 단어가 다시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 앞에서 한국 상황을 다시 놓고 봤어요. 한국 제조업 평균 생산비가 봉쇄 3개월 이상 지속되면 11.8% 상승할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이었어요. 전 산업 평균으로도 9.4% 오른다고 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1%에서 1.7%로 후퇴할 거라는 예측도 나왔어요. 주요국 중 하락폭이 가장 크다고 했습니다. 이 숫자들이 제 판단을 다시 세워줬어요. 그렇지. 한국이 가장 크게 당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화면을 넘겼을 때 이상한 게 있었어요. 유럽 주요국들의 대응 현황이 나왔습니다. 독일은 비축유 방출 논의 중이었어요. 이탈리아는 원유 수입선 다변화 협의 단계였습니다. 프랑스는 배급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5천만 배럴 4월분 확보 완료, 6천만 배럴 5월분 협의 완료, 스와프 계약 6건 이상 진행 중, 비축유 이송 2건 완료, 아랍에미리트 2,400만 배럴 긴급 계약. 저는 화면에서 눈을 들었어요. 독일이 논의 중일 때 한국은 완료를 했습니다. 이탈리아가 협의 단계일 때 한국은 계약서를 들고 있었어요. 유럽이 배급제를 검토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17개국 루트를 확보해놨습니다. 저는 속으로 반박했어요. 그래도 평시에 60에서 70%야. 구멍이 있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그 60%에도 못 미쳤어요. 동료 헬무트가 들어왔습니다. 함부르크 본사에서 2년 전 두바이로 온 친구였어요.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칼, 봤어? 한국 움직임. 봤어. 솔직히 말할게. 독일이 지금 한국보다 못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비축유 방출 협의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받아오고 있었잖아.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헬무트가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낮게 봤던 것 같아. 에너지 안보 이야기하면 항상 기름 없는 나라라고 했잖아. 근데 기름 없으니까 더 치밀하게 준비한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으로 두바이 한국 크레인이 보였습니다. 헬무트의 말이 귓가에 남았어요. 기름 없으니까 더 치밀하게 준비했다.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치밀한 준비가 이번 한 번일 수도 있었어요. 에너지 의존도가 30년째 93.7%인 나라였습니다. 구조적 취약성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계속 걸렸습니다. 칼리드가 했던 말이었어요. 이렇게 빨리 준비된 나라가 없었거든요. 저는 탁자에 양팔꿈치를 올리고 손으로 이마를 받쳤어요. 모니터 화면에는 숫자들이 그대로였습니다. 5천만 배럴, 2,400만 배럴, 17개국, 208일분.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한국 선사였습니다. 칼, 좋은 소식이에요. 정부에서 선박 통항 관련 이란 측과 채널이 열렸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요. 저는 전화를 잡은 손을 조금 더 세게 쥐었어요. 채널이 열렸다는 말이었습니다. 26척, 169명. 그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판단들이 하나씩 흔들리고 있다는 걸 이제는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더 결정적인 장면이 남아 있었어요. 그건 갑판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갑판에 올라간 건 그 다음날 새벽이었어요. 두바이 항구에 정박 중인 화물선 한 척이 있었습니다. 한국 선사 소유였어요. 호르무즈 봉쇄 직전에 간신히 빠져나온 배였습니다. 선장이 저를 알고 있었어요. 3년 전 함부르크에서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선장이 갑판으로 안내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페르시아만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습니다. 짠 냄새에 중유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갑판 철판이 발바닥으로 느껴졌습니다. 새벽 이슬이 맺혀 있어서 미끄러웠어요. 선장이 무전기를 건네줬습니다. 혹시 들릴 수도 있어요. 안쪽에 있는 배들이요. 저는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어요.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잡음이 들렸어요. 끊기는 소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한국어가 들렸어요. 뭔가를 보고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했어요. 침착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잡은 채 수평선을 봤어요.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호르무즈 방향의 하늘이 어둡게 깔려 있었어요. 그 어둠 속 어딘가에 26척이 있었습니다. 169명이 있었어요. 무전을 껐습니다. 선장 옆에 서서 한참을 있었어요. 선장이 말했습니다. 안에 있는 애들 잘 버티고 있어요? 연락됩니다. 정부도 계속 교신하고 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나저나 칼, 이번에 한국이 대단하더라고요. 다른 선사들한테 들었는데 외교부에서 선박별로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대요. 어느 배가 어디 있는지, 선원이 몇 명인지, 어떤 조건이면 통항이 가능한지 전부 데이터로 들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무전기를 선장에게 돌려줬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선박별 데이터, 26척 전부, 선원수, 위치, 통항 조건. 저는 갑판 난간으로 걸어갔습니다. 난간을 두 손으로 잡았어요. 철 냄새가 손바닥에 올라왔습니다. 수평선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그날 오전 두바이 사무실로 돌아와서 해외 언론을 훑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었어요. 한국의 에너지 위기 대응 속도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봉쇄 선언 후 72시간 안에 대체 원유 루트를 가동한 국가가 한국이 유일하다는 내용이었어요. 로이터 통신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에너지부 관계자 발언이 인용돼 있었어요. 이번 위기에서 한국처럼 신속하게 준비된 나라를 본 적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블룸버그였어요. 한국 비축유 체계를 분석한 기사였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기준 208일분 비축유를 보유한 나라 중 한국이 스와프 계약을 가장 빠르게 가동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기사들을 넘기면서 생각했습니다. 세계 3대 경제통신사가 한국의 에너지 대응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제가 기름 없는 나라라고 봤던 그 나라를요. 그래도 저는 합리화했습니다. 기사 하나하나는 좋은 소식이지만 구조가 바뀐 건 아니었어요. 에너지 의존도 93.7%, 30년째 제자리, 대체 원유가 평시의 70% 수준, 나머지 30% 공백. 봉쇄가 길어지면 이 체계도 버티기 어려웠어요. 헬무트가 다가왔습니다. 칼, 독일 정부에서 연락 왔어. 한국이 확보한 대체 원유 루트 정보를 공유해 줄 수 있는지 타진한데 우리 외교부가 한국 산업부에 요청했다고 하더라고. 저는 화면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독일이 한국에 루트 정보를 요청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독일이요. 유럽 최대 경제국이었어요.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한국보다 훨씬 오래된 체계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한국에 정보를 달라고 했어요. 저는 잠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헬무트가 계속 말했어요. 일본도 움직이더라. 한국 외교부가 접촉한 17개국 중 겹치는 나라들 있잖아. 거기서 한국이 먼저 계약 잠갔대. 일본이 뒤늦게 가보니 이미 한국이 있었다고 하더라. 저는 의자에서 등을 앞으로 당겼어요. 자세가 저도 모르게 바뀌었습니다. 일본이 뒤늦게 갔더니 한국이 먼저 있었다. 저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봤어요. 사우디,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캐나다 여러 나라의 에너지부 복도에서 한국 외교관이 먼저 계약서를 꺼내 들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그래도 뭐 헬무트가 봤습니다. 구조적 취약성은 안 변해. 에너지 의존도 93%. 이번에 잘 대응했다고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헬무트가 잠깐 저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칼,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있잖아. 기름이 없으니까 이 체계를 만든 거 아닐까?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안 했겠지. 저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두바이 항구 불빛들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오고 있었어요. 선박 추적 화면을 켰습니다. 26개의 점이 여전히 호르무즈 안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 하나가 조금 움직였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어요. 저는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눈이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움직임이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선박이 움직였습니다. 26개 점 중 하나가 호르무즈 안쪽에서 조금씩 위치를 바꾸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선박 자동 식별장치 신호였어요. 한국 정유사 소속 유조선이었습니다. 이란 측과 협의가 됐다는 말이었어요. 통항 코드를 받은 거였습니다. 두바이 부두로 뛰어갔어요. 새벽 공기가 얼굴을 쳤습니다. 한국 끝쪽에 작은 식당이 있었어요. 부두 노동자들이 새벽에 밥 먹는 곳이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들어갔습니다. 된장 냄새 같은 게 났어요. 아니었습니다. 다른 냄새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식당 구석에 노인이 한 명 있었어요. 이른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작업복이었어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손이 컸어요. 손등에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 기술자였어요. 두바이 항구에서 30년 가까이 선박 정비 일을 해온 분이었습니다. 이 항구에 한국 선박이 들어오면 꼭 이분이 불렸다고 했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번역 앱을 켰어요. 한국 선박들이 지금 해협안에 갇혀 있습니다. 걱정되시지 않습니까? 노인이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잠깐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은 하죠. 근데 그 친구들 버팁니다. 우리가 더 힘든 데서도 버텼어요. 저는 번역 앱 화면을 봤습니다. 그 말이 한 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더 힘든 데서도 버텼어요. 어디서 일하셨어요? 노인이 손을 내려봤습니다. 그 손을 잠깐 보더니 말했어요. 1978년에 사우디 왔어요. 리야드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낮에 50도 넘었어요. 철근이 달궈져서 맨손으로 못 잡았어요. 작업 장갑이 하루면 타들어갔습니다. 그래도 했어요. 집에 보낼 돈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번역 화면에서 눈을 들었어요. 1978년이었습니다. 한국이 중동 건설 현장에 사람을 보내던 시절이었어요. 저도 그 역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인의 손을 보는 건 달랐어요. 손등에 굳은 살이었습니다. 50년 가까운 시간이 그 손에 박혀 있었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계속 말했어요. 그때 우리가 번 돈이 한국 공장 짓는 데 들어갔어요. 반도체 연구소도 세워졌고요. 에너지 비축 창고도 그때부터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삽질하던 그 시절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숫자들이 다시 지나갔어요. 208일분 비축유, 17개국 대체 루트, 72시간 안에 가동된 체계. 그게 어디서 왔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숫자만 봤습니다. 구조적 취약성만 봤어요. 93.7% 의존도, 68일 실질 비축, 그것만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1978년 리야드 철근을 잡고 있을 때 누군가는 그 돈으로 비축 체계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 노인이 낮 50도 현장에서 장갑을 태우고 있을 때 한국은 기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조용히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차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지금 해협 안에 있는 그 젊은 선원들도 버팁니다.
우리 세대가 더 힘든 데서도 버텼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해운 중개인으로 이 바다에서 오래 일하면서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입니다. 1978년 리야드 철근을 잡았던 그 손들이요. 1970년대 사막건설 현장에서 낮 50도를 버텼던 그 세대가요. 그 땀이 지금 이 나라의 에너지 비축 체계가 됐습니다. 17개국 루트가 됐어요. 오늘 호르무즈 봉쇄 앞에서 한국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됐습니다. 저는 식당을 나왔어요. 방파제 쪽으로 걸었습니다. 새벽 하늘이 조금 밝아오고 있었어요. 갈매기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난간에 손을 얹었어요. 그때 말이 나왔습니다. 혼잣말이었어요. 틀렸습니다. 입에서 나오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기름 없는 나라라서 약하다고 했습니다.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서 봉쇄 앞에 무너질 거라고 봤어요. 30년 넘게 이 바다를 보면서 한국을 그렇게 읽어왔습니다. 틀렸어요. 기름이 없으니까 더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기름이 없으니까 1978년부터 쌓아왔어요. 기름이 없으니까 봉쇄선언 72시간 안에 17개국을 찾아간 거였습니다. 난간 위로 새벽 페르시아만 바람이 불어왔어요. 짠 냄새였습니다. 어딘가에서 백고동 소리가 한번 들렸어요. 선박 추적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26개 점 중 2개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선박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26개 점 중 2개가 호르무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선박 자동 식별 장치 신호가 조금씩 이동했어요.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두바이 사무실로 뛰어갔어요. 한국 선사에서 이미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이란 측 통한 코드가 발급됐다고 했어요. 26척 중 일부가 순차적으로 빠져나올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숫자를 정리했어요. 이번 호르무즈 봉쇄에서 한국이 확보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긴급 원유 2,400만 배럴, 17개국 대체 루트를 통한 4월분 5천만 배럴, 5월분 6천만 배럴 확보, 스와프 계약 6건 이상 완료, 비축유 약 1억 9천만 배럴, 208일분 체계 유지, 그리고 지금 선박 26척이 천천히 해협 밖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한 번 더 이 숫자들을 봤습니다. 2,400만 배럴, 17개국, 72시간. 이게 기름 없는 나라가 한 일이었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항구 쪽으로 나왔습니다. 오전 햇살이 페르시아만 수면 위에 깔려 있었어요. 크레인 소리가 항구 안쪽에서 울렸습니다. 갈매기들이 부두 위를 낮게 날고 있었어요. 방파제 난간 앞에 섰습니다. 손을 얹었어요. 어제 새벽과 같은 자리였어요. 그런데 달랐습니다. 어제 새벽엔 26개 점이 전부 멈춰 있었거든요. 말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 며칠 동안 제가 본 것들이요. 저는 한국을 기름 없는 나라라고 봤어요. 에너지 의존도 93.7%, 30년째 제자리. 봉쇄 앞에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30년 넘게 이 바다를 보면서 쌓아온 판단이었어요. 틀렸습니다. 기름이 없으니까 더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기름이 없으니까 1978년부터 사람을 중동으로 보내면서 에너지 안보 체계를 조용히 만들었습니다. 기름이 없으니까 봉쇄선언 72시간 안에 17개국을 찾아간 거였어요. 기름이 없으니까 독일이 논의하는 동안 이미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놓친 게 있었어요. 숫자만 봤습니다. 93.7%, 68일, 60%. 숫자 뒤에 있는 걸 보지 않았어요. 그 뒤에 1978년 리야드 철근을 잡았던 손이 있었습니다. 낮 50도에 장갑이 타들어가도 버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돈이 비축 창고가 되고 연구소가 되고 에너지 체계가 됐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보지 못했어요. 이건 단순한 에너지 위기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기름 없는 나라가 수십 년을 쌓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이었어요. 난간 위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페르시아만 쪽 짠 바람이었어요. 어딘가에서 백고동이 한번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수평선을 봤어요. 그쪽 어딘가에서 한국 선박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오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한국 선사 담당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선박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수평선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백고동 소리가 다시 한번 들렸어요. 이번엔 가까웠습니다. 두바이는 낮 기온이 43도를 넘어섰어요.
페르시아만 수면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열렸어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하루 통항 선박수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헬무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함부르크에서였습니다. 칼, 독일 에너지부에서 한국 에너지 안보 체계 연구 결과 나왔어. 공식 문서야. 보면 알겠지만 결론이 단순해. 한국 모델을 참고하라야. 저는 그 메시지를 한 번 읽고 다시 한 번 읽었습니다. 독일 에너지부가 한국 모델을 참고하라고 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항구를 봤습니다.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컨테이너들이 오르고 내렸습니다. 보통의 항구였어요. 호르무즈 봉쇄 전의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선박 추적 화면을 켰어요. 한국 유조선 한 척이 두바이 항구 쪽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26척 중 한 척이었어요. 선원이 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멀어서 얼굴은 안 보였어요. 그래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참 봤어요. 기름 없는 나라. 그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결핍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결핍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만든 것 같았습니다. 1978년 리야드 철근에서 2026년 호르무즈 봉쇄까지 이 나라는 없는 것 앞에서 계속 다른 방법을 찾아왔어요. 저는 30년 넘게 이 바다를 보면서 그걸 못 봤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는 압니다.